나무꾼과 선녀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나무꾼과 선녀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작품의 갈래는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에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나무꾼과 선녀는 민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담의 특징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민담은 바로 흥미 위주로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민담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나무꾼과 선녀의 주제는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셔야 하냐면 바로 여기에 쓰인 구비문학의 표현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구비문학이란 바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무 의미 없는 군말이나 또는 사투리 등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지상과 천상이라는 대비되는 두 공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화소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 보은 화소, 그리고 통가제의 화소, 그리고 금기 화소, 크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특징을 중점으로 함께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라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민담에는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나 또는 시기나 또한 그 인물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죠. 예전에 한 30 먹은 총감리 하나 우리 주인공인 나무꾼이 한 명 나옵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자 이때 토끼를 만나네요. 이 토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죠. 이 토끼란 놈이 펄쩍펄쩍 뛰어오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구비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바로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토끼가 뭐라고 하나요? 총각님, 나 좀 꼭 감춰줘요. 포수들이 와요. 라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저 나무 속에다 토끼를 쑥 쳐넣고서 나무를 다시 득득 긁는 뒤 포수들이 오더니 토끼 못 봤냐? 라고 묻자 못 봤다라고 토끼를 구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구비문학의 표현적 특성이 또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인저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 인저라는 것은 바로 이제의 방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 의미 없는 이러한 군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비문학의 특성이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자 총각님 참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가는 들었시오?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 은혜가 나오네요. 바로 동물 보온 하소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바로 도움을 다시 주는 것이죠. 자, 못 들었다라고 하니까 저 산에 가면 큰 둔벙이 있는데 하늘에서 색시 세 명이 내려와서 몸을 씻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색시 세 명이란 바로 하늘나라 천상계에 있는 선녀를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몸을 씻고 올라갈 적에 세 번째 올라가는 색시의 허리띠를 뺏으면 그 색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서 허리띠는 아들 사형제 낳기 전에는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둔벙은 어떤 곳이죠? 네, 맞아요. 선녀와 나무꾼이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 의미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여기에는 여러 화소 모티프 중에 금기 모티프가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네, 허리띠를 아들 4명을 낳기 전에는 절대 돌려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의 금기였습니다. 여러분 금기사항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의 말을 듣고 진짜 그쪽으로 갔더니 색시 3명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허리띠를 감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의 소재의 의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허리띠는 바로 선녀에게 있어서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오르내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즉, 이런 허리띠를 감춰버리니까 선녀가 천상계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총각이 선녀에게 허리띠를 감춰놓고서 자꾸 그 여자가 달라고 하니까 나하고 살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은 부도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총각과 선녀가 함께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선녀가 살림도 잘하고 아들도 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다가 이 선녀가 허리띠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몇 낳았죠? 네, 맞아요. 3명밖에 안 낳았어요. 근데 토끼가 분명히 4명을 낳기 전에는 주지 말라는 금기를 줬는데 이 총각이 그 금기를 어기고 허리띠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네, 바로 이 도망가지 않을 것 같던 이 선녀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쭉 천상계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멍하니 그 토끼를 만났던 골짜기에 가니까 이 토끼가 오더니 총각님 내 말 안 듣더니 색시 놓쳤구나 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토끼가 한 번 더 2차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색시를 한번 찾아볼 테유 라고 다시 한 번 더 선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자, 이때는 조금 상황이 뒤바뀝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둔벙에 가면, 즉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가면 하늘에서 물을 달아 올리는 두레박이 있는데 이거를 어이샤 하면서 달아 올릴 테니 냅다 쏟아내버리고 타고 올라가며 만날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선녀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었죠. 이제는 반대로 지상의 존재인 나무꾼이 천상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하늘과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소재가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 두레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재의 의미도 잘 봐주세요. 자, 그렇게 가니까 두레박을 타고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사람이냐? 웬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상계의 사람들이. 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나요? 네, 맞아요.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 지상계 사람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나무꾼이 올라가니까 또 어떤 집에서는 다듬이질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다듬이질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지상계에서 사람들이 구겨진 옷을 펼 때 하는 다듬이질인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왜 넣었냐? 바로 이 천상계도 지상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바탕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듬이질 하는 집을 기웃기웃하니까 누구의 집이었나요? 맞아요. 자신의 색시, 즉 선녀가 아들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아무나 다 보면 너희 아버지인 줄 아느냐라고 선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왔다라고 하자 이렇게 아들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자신의 남편이 나무꾼이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바로 처남이 등장하네요. 바로 이 선녀의 남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남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에게 시험, 과제를 내게 되는데요. 첫째 과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아내와 그 두 내외가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색시가 도움을 줘서 다행히 그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일 식전에는 우리가 활을 쏠 테니까 그 화살을 찾아와야 합니다. 라고 두 번째 과제를 제시합니다. 자, 이때도 바로 우리 색시인, 즉 선녀가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선녀가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금기사항을 또 제시하네요. 자, 그놈을 가지고 오다가 끌러보면 까치한테 빼앗길 때니 절대로 끌러보지 말고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금기를 제시하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나무꾼은
네, 끌러보게 됩니다. 즉 금기를 위반하게 됩니다. 끌러보다가 빼앗겼더라 까치한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도치법이 사용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처남은 이제 매형에게 매형, 인저 누나하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친족 관계어의 사용과 그리고 높임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로도 보기와 연관돼서 출제되는 이 부분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나무꾼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나무꾼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향 땅에를 내려가 보고 싶다. 어떻게 하고들 사나 내려갔다 와서 죽어도 한이 없겠어 라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녀가 그러면 비루먹은 말을 하나 줄 테니까 땅에 내려갔다 오라고 합니다. 대신에 내려가서 호박나무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세 번째 금기를 알려주네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답답하게도 호박나무를 보고 그거를 수저를 한 번 대서 한 숟갈을 떠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금기를 위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비루먹은 말이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총각은 하늘에 영원히 못 올라가고 고향에서 그냥 세상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나무꾼이 선녀와 함께 살지 못하고 땅에서 죽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화 중에 이 민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